자, 계약서 특약사항 중간에 적어야 될 기타 기록 내용들 보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어떤 은행 채권 최고액 배동과 각층 보증금 얼마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다. 우리 다가구 주택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들 명시해주고 이야기해줘야 되죠. 근데 상가 계약할 때도 이렇게 내용을 조금 기재를 해주시면 조금 나을 수가 있어요. 자, 위 특약사항을 특히 빌딩, 건물, 임대차 계약 시 기재하면 좋습니다. 자기가 마지막 건물 들어갔는데 20층짜리 건물인데 은행에 건저당 있고 각 임차 보증금 다 뭐 5천만 원씩 1억씩 2억씩 있어요. 자, 마지막에 들어가, 마지막에.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든 뭘 하든 순위가 좀 늦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구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은 현재 등기상 증명서에 기재된 건저당권 설정에 대한 내용과 채권 최고액 총금액 몇 원을 충분히 설명 듣고 확인하고 계약하며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건저당권 설정 금액이 저희가 앞에 임대 계약을 하나 월세 계약을 하는데 대출이 남편 50억, 와이프 50억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남편 50억, 와이프 50억. 근데 집합건물로 구분되어 있는 건물이었는데 절반은 남편이 공동담보로 50억, 절반은 와이프가 50억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는 그 상가 그 한 층에 자기가 쓰는 면적이 50억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건조당이 50억이 돼 있는 거야. 그럼 불안하겠죠. 그러면 공동담보다라는 걸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공동담보. 좀 경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순환배당이나 흡수배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배당에 관해서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상가 101호를 쓰는데 상가 101호에 50억이 먼저 배당 나가는 게 아니다. 전체 공동담보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설명 듣고 채권 최고액 얼마인지 설명 듣고 확인하고 계약한다. 요 말을 이제 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앞에 그 상가임대 계약한 거 하나가 건저당이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은행 건저당 풀로 다 있고 그다음 개인 건저당 2개가 돼 있었는데 거기에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들어가는 임차인이었어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 총금액 건저당 3개 다 총금액이 얼마다라고 하고 이 상가 가치가 얼마니까 뭐 이 정도 보증금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지만 만일에 경매에 들어가서 감정이 적게 나왔다든지 낙찰이 이상하게 돼버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1층 상가 아니면은 택도 아니게 50% 밑으로 낙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증금 날리죠. 그래서 그때는 손해보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뭐 권리금이든 시설비 들어간 거든 보증금 금액이 크면 부동산에 소송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야, 이렇게 위험한 것을 내한테 계약을 시켜줘가지고 임차 보증금도 보호도 안 되는 내 시설비도 보호 안 되는 공인중개사의 책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어차피 지금 매덕 날렸는데 한 2, 3억 날렸는데 부동산에 소송 걸어서 내 손해배상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특약사항을 건저당권 설정에 관해서 채권 최고액 총금액 얼마다라고 충분히 설명 듣고 그 다음에 매 소재에 적는 거 있죠. 경매, 공매 등에 의해서 보증금 전부나 일부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한다. 이 말을 적어준 거하고 안 적어준 거하고 크게 틀리겠죠. 자, 그 다음 특약 월차임 매던 부가세 10% 별도와 관리비 매던 부가세 10% 별도는 매월 며칠 어떠한 계좌로 선불 후불 표시하고 입금하며 연체 시에는 연 10%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기로 한다. 자, 설명 보시면 월세와 관리비는 같은 날에 입금하도록 하고 월세와 관리비를 같은 날에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부가세 10% 별도를 꼭 면시하고 선불 후불 꼭 표시한다. 자, 빠뜨리면 안 돼요. 월세에 관한 부가세 10% 별도, 관리비에 관한 부가세 10% 별도, 매월 며칠 날 어느 계좌로 선불로 넣는지 후불로 넣는지, 그 다음에 연체하게 되면은 가산세까지 매기겠다. 이렇게 특약사항에다 적어 놓으면 월세 연체가 조금 덜 하겠죠. 주차는 임차인 대표 한 대 배정하며 간판은 지정 장소에 한 점 설치하기로 한다. 자, 주차와 간판에 관한 특약사항입니다. 자, 주차 미리 협의하셔야 됩니다. 지정 주차 대수, 주차 비용 문제를 미리 협의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계약한 샘플 드린 거 보면 주차 부분에 관한 특약사항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샘플로 이제 저희들이 만든 걸 드렸거든요. 네. 주차 대수는 7대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 주차할 때는 10만 원씩 지불하고, 그다음에 관리는 지정 장소에 주차되는데 관리는 임차인이 직접 하는데 위와 관리까지 모든 것 관리하는데 이 다른 임차인의 어떤 영업에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관리인을 뒀을 때는 관리인에 관한 모든 주차 관리인에 관한 비용은 문제 만드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이 상태로서는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주차 그 관리 시스템 기계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주차비가 발생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저번 주에 드린 계약서 샘플에 보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서두에 주차와 관련된 것은 임대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거를 먼저 서두에 적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차 부분은 영업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특약사항을 잘 적으셔야 돼요. 이 주차장 문제 하나 때문에 저희가 계약한 건 중에서, 현대 계약한 건 중에서 전용 주차 몇 대 주기로 해놓고 이거 안 되니까 소송 걸린 건이 아까 있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차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 다음에 간판, 살인사건도 여러 번 많이 났죠. 간판 문제 때문에. 층간소음 말고 있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도 뭐 윗집에 올라가서 뭐 칼로 찌르고 이런 사고도 있고 뉴스 한 번씩 나오잖아요. 간판 문제는 더 심각해요. 간판 문제는. 그래서 간판이 팔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간판이 상가가 101호, 102호, 103호 있는데 다 부동산이에요. 근데 101호, 102호, 103호 뒤에도, 뒷면에도 상가가 있어요. 뒷면은 이제 주차장 쪽이라든지, 전면은 큰 대로 쪽이라든지, 아파트 들어가는 진로 쪽이라든지 뭐 이럴 수 있겠죠. 뒷면에도 상가 있는데 뒷면에 있는 상가는 뒤에 간판 달아봤자 아무도 안 봐요. 그럼 앞에 간판 달고 싶어 하겠죠. 근데 간판 규격을 맞춰서, 크기를 맞춰서 간판 다는 상가들이 잘 없거든요. 다 불법으로 달아요. 돌출 간판이든 이 간판이든. 그러면은 간판이 간판이 있어서 구청에 고발하게 되면 시정명령 떨어지면 무조건 철거해야 되는 거죠. 저희 있는 아파트 제가 있는 건물 상가에 간판이 28개, 30개 있거든요. 30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건물에 간판이 30개 있어요. 간판이 30개. 30개가 있는데 후면에 단 간판까지 하면 뭐 거의 한 50개 넘죠. 좀 전면에 달아야 되는 간판이 뭐 30개예요. 예. 그런데 전면에 달아놓은 간판들이 다 불법이에요. 크기, 폭, 글자 크기 다 불법적으로 다 크게 달았어요. 크게. 근데 후면에 있는 사람이 나 앞에 간판 달 수 있는 자리 좀 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협조 안 해주면, 고발하게 되면 간판 다 철거해야 되죠. 그래서 용호동 GS 자이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후면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중간에 파묻힌 상가 정보들도 있죠. 후면도 아니고 전면도 아니고 중간에 파묻힌. 그래서 모든 상가들이 전면에, 도로 전면에 간판을 다 달 수 있도록 간판 규격에 맞춰서 간판을 달도록 다 해놨어요. 그래서 GS 자이 상가가 잘 돼요. 상가가 다 잘 된다고요.
예, 아파트가 거기 LG 메트로까지 해서 거의 W까지 해서 10,000세대 정도가 있지만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이 간판은 이 101호 내 앞에 있는 이쪽에 내가 간판 풀로 다 달 수 있는 게 아니고 외벽은 공용 부분이에요. 그냥 간섭법상 관례적으로 내 자리에 내가 다는 거지, 외벽은 공용 부분이지 내가 있는 위치에 그쪽 전면이든 후면이든 그 자리가 전부 다 내가 간판을 달 수 있는, 법적으로 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판 법은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생기게 되면 영업권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전에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LG 메트로 분산 상가 1에 거기 병원이 하나 들어가는 걸로 해서 병원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병원을 유치를 했어요. 근데 뒤에 음악 학원에서 우리 자리에다 간판을 달아놓은 거예요. 간판 달지 말라고 일부러 딱 그 삼면 코너였는데, 메트로 안에 상가에 삼면 코너로 간판을 붙일 수 있는, 삼면을 붙일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간판을 다른 데서 못 달게 좀 이상한 임차인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 벌써 동부올림픽에서 한번 사고 저지르고 막 시끄럽고 그랬더라고요, 그분이. 예, 그 해운대 동부올림픽 아파트 처음 입주할 때. 그래서 간판 각을 다 짜서 붙여놨어요. 간판만 붙이면 되도록. 간판 각을 짜서 붙여놨다고요. 근데 그걸 떼고 지간판을 붙였네. 후면에 있는 사람인데. 후면은 주차장에서밖에 안 보이고 밖에서 안 보이죠. 학교도 초중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떼라 해도 안 떼죠. 근데 그 간판을 우리가 떼요, 만일에. 그러면 우리 자리에 간판 붙인 사람이 고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산 손괴로 형사건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정관에 있든 어떻게 하든 불법으로 붙였다 하더라도 간판을, 그거 떼는 것 자체도 손괴잖아요. 재산 손괴. 그것도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한 것을 자기가 합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그거를 뗐을 때는 그것도 재산 손괴라서 형사건으로 된다고. 그럼 내가 만일에 뗐다, 내 자리라서 내가 떼고 붙였다, 그러려면 저기서도 고발하게 되면 서로 합의 봐야 되는 내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파트 상가에 들어가 있는 그 입점자들을 싹 다 도장받아 가지고 전체 다 100% 도장받아서 이 정관에서 이거는 간판 상가 번영의 차원에서 간판 자기 자리에 달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딱 만들어 가지고 정관 바로 만들어서 도장 다 찍어서 그렇게 딱 달았더니 2층짜리 상가인데 2층 위에는 그냥 조금 높게만 되도록 해서 벽을 한 층을 더 이렇게 해놓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옥상에서 뒤에 지렛대 받침대 해가지고 태풍 불면은 간판이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리가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 맨 위에 벽 있잖아요. 벽 위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뒤에 그 이렇게 받침대 해가지고. 그 정도로 간판 예민하다고요. 그래서 간판, 주차, 약간의 특약상은 디테일하게 적으셔야 되는데 제가 샘플 드린 것들을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계약한 계약서 샘플. 자, 다시 프린팅을 보시면 간판 부착 장소와 간판 크기, 돌출 간판 등에 관해서 미리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협의한 후에 계약한다. 임대인은 일체의 권리금 및 시설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도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 임의로 문을 열고 명도할 수 있으며 임의 명도 물건은 창고에 보관하고 그 보관료 및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 보관 기간은 최장 며칠로 하며 그 후에는 임대인이 처분하여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기로 한다. 자, 오피스텔 원룸 같은 경우에 특약으로 보통은 적죠.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고 한다 하더라도 불법이에요.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은 그 집행관 통해서 집행을 하지, 특약상 이렇게 적어놨다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특약상이 안 적어놓고
안 적어놓고 만일에 임차인이 그냥 행불, 연락도 안 돼. 보증금 월세도 다 까먹었어. 근데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연락도 안 되는데. 예,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은 거하고 안 적어놓은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예. 특히 전대차 계약할 때 있잖아요. 전대차 계약할 때 전차인이 전대인 또 연락 안 되고 전차인 또 연락 안 되고 뭐 엉망진창 돼 버렸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특약들을 여러 계약에 응용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본 상가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임대차 계약은 매도인과 체결하며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은 이를 승계한다. 자, 매매 진행 중의 임대차 특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소유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요. 근데 매수인은 전세를 나서 잔금을 치려고 해요. 그런 경우들 있죠. 매도인 소유주가 살고 있는 집을 매수인이 살 때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전세 계약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매 잔금 치기 전에 전세 계약을. 그러면은 현재 소유주는 매도인이죠. 그럼 매도인하고 계약하죠. 근데 어떤 부동산에서는 매도인은 안 오고 매수인하고만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앞에 계약도 한 건, 레전드 아파트 한 건 계약건 매도인이 협조도 안 해주고 해가지고 매수인하고만 계약했어요. 매수인하고만. 매도인을 와서 도장도 안 찍었어. 예. 그러면 이렇게 매매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일 때는 이 문구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특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때 임차인은 즉시 사업자 등록 등을 폐업해야 하며, 불이행 시 지칠 1일당 위약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 자, 폐업 안 하고 문제 발생될 수 있는 임차인 사례 특약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임차인들끼리도 권리금 주고받고 이래 나가고 하죠. 근데 경매로 낙찰받았더니 공매로 낙찰받았을 때는 영업 허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잖아요. 예, 상가 임차인이 나갔어. 영업 허가권이나 영업권 이런 것들 살아 있어요. 사업자 등록하는데 굉장히 이제 또 그걸 잘 활용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 또 폐업을 안 해. 그런 임차인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폐업을 안 해서 내가 사업자 등록이 안 돼. 폐업을 안 해가지고. 근데 행정소송에서 행정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동안 월세가 엄청나.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약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임대인은 전세권 설정을 하여 주기로 하며, 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자, 월세가 없는 거는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는데, 월세가 있는 임대차 있죠. 요거는 임차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중에 또 하나가, 임대차 계약기간 끝났는데, 특히 아파트 집 같은 경우에 임대차 계약기간 끝났는데 임대차 보증금 안 주면 일방적으로 재판해가지고 소송해서 임차권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면서 그 안에 전입날짜 확정일자 다 등기해놓고 자기가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하죠. 그렇게 안 하면 전출하게 되면 임대차 보호가 안 되잖아요. 전출하게 되면. 자, 그런데 여기서 임차권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 1억에 월세 만일에 500. 그러면 요거는 전세권 등기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임차권 설정. 월세가 있는 것은. 그러면 1억이 500인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6천만 원 세를 안 줬어요. 그런데 요 전세권 1억 해놓은 걸로 전세권 1억이 그냥 배당받으면 안 되겠죠. 자, 임차인은 재난에 대비한 화재보험 등을 잔금일 이후 즉시 가입하기로 하고 그 가입 증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임대차 건물 내 화재보험에 별도 가입해야 한다. 임차인의 화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재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건물주도 보험 가입하고 임차인도 별도로 가입하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할 때 그 화재보험 기본적으로 가입하라고 은행에서 이제 하죠. 그럼 임차인도 화재보험이나 이런 보험에 재산 전체에 토탈 넣는 보험도 있어요. 단순한 화재보험이 아니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 계약서 저희 회사에서 적은 계약서 샘플에 보면 보험의 종류가 또 다른 게 단순한 화재보험이 아니고 종합적인 재산에 관한 종합적인 보험을 또 넣는 게 있어요.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에 불나서 한번 골치 아파 보면 이 보험이 얼만큼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2층에서 불났는데 3층의 임차인, 4층의 임차인이 다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입었어. 근데 임대인 보고 그 다음에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 오겠죠. 계속 전화 와. 근데 2층은 벌써 쫄딱 망했어. 뭐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보험을 넣어놨으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보험회사에서. 또 건물주가 보험 넣어놨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뭐 손해배상하고 알아서 소송하고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해보세요. 감당되겠어요? 감당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말 그대로 날리는 경비라고 생각하고 날리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보험은 넣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에게 인수받은 상태가 아닌 상가 준공 당시 상태로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 인수받은 상태가 아니고 상가 준공 당시, 그러니까 누더 철거하라 이 말이죠. 완전히 뭐 다 철거하라, 천장 다 뜯어내고 가라 이 말이죠. 자, 설명해 보시면 원상 복구 문제, 권리금이 동반된 계약은 사진을 촬영해서 첨부합니다. 그러면 원상 복구 범위가 결정됩니다. 원상 복구 문제는 분쟁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례입니다. 실제로 상담 많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인수할 때 상태, 계약 시 상태 사진을 촬영해 놓고 인수할 때 상태로 복구하도록 특약할 수 있습니다. 인수할 때 상태 첨부 서류에 사진, 현재 사진 이렇게 해놓고 인수할 때 상태로만 복구한다, 원상 복구한다 이렇게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가능하면 임차인 퇴거 시 천장, 전기, 바닥 철거, 누더 철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철거 비용을 견적받아 임대인이 철거 비용을 보완해 놓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모두 누더 철거해버리면 새놓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새놓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이다. 월세는 선불이다. 월세 선불, 월세 후불을 꼭 표시하여 명시한다. 월세와 관리비 납부기일은 매월 며칠로 한다. 본 소재상의 부동산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이 계약 내용은 그대로 매수자에게 승계되어 유지하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자에게 반환 청구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소유주 입장에서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 본 소재상의 부동산, 이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하는 부동산이 매매가 되어서 매매할 수 있죠.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에 이 임대차 계약 내용은 그대로 매수자에게 승계되어 유지하며, 그러면 승계되어 유지되면 임차보증금도 승계되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누구한테 반환 청구한다고요? 매수자에게 반환 청구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다. 이렇게 안 해놓으면 실제로 제가 귀찮게 소송 휘말려가지고 정인으로 나갔던 건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영로타리 근처에 뭐 건축한다고 그 사람이 사는데 거기 상가 건물이 4층짜리도 있었고 1층짜리도 있었고 2층짜리도 있었고 땅이 굉장히 컸어요. 예, 삼면 코너에 있는 그 수영로타리 좀 안쪽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 공사하는 게 뭐 잘못돼가지고 이게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매도인은 임차보증금을 3억을 안 받고 팔았는데 임차보증금, 매수인이 보증금 못 돌려주니까 어떻게 된 거죠? 대법원 판례에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임대차 부분에 관한 승계는 매도인한테 매도인이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고 잔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한테 임차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죠. 임차인이 동의 안 했으면, 임대차 승계가 안 해서 동의 안 했으면. 그래서 매매할 때 잔금 칠 때 꼭 임대차 승계 확인서에 지금 이 내용을 적어서 기록해서 임차인 서명 날인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바로 가서. 그런데 임대차 계약할 때 내가 이거 상가 건물을 팔 생각이 있어. 매도할 생각이 있어. 매매할 생각이. 이 상가를 팔 생각이 있어. 그러면은 이 문구를 적어주면은 좀 안심이 되겠죠. 이 문구를 적어주면. 예. 그래서 이 특약상 문구 되게 중요한 문구예요. 지금 이런 특약 내용들이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책이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다 취합해가지고 이제 해놓은 거니까 리스트 매뉴얼로 잘 활용하셔가지고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문자 특약상도 아무리 찾아봐도 뭐 안 나와요. 예, 계약서 부동문자 특약상 보겠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인쇄된 예문조항, 부동문자 내용대로 합의하여 계약한다. 이렇게 특약상 적어주시면 되겠죠. 부동문자가 뭐예요? 예? 부동문자요? 여기 보세요. 앞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오늘 제가 계약서 샘플을 다 나눠드렸어요. 계약서 공란되어 있는 샘플. 아니 그냥 앞에 화면 보세요. 여기 보면 은 2조부터 해가지고 임대차 기간, 임차 목적 등등 해서 8조, 9조, 10조, 12조까지 중개보수 등 뭐 이렇게 해서 쭉 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해서 쭉 이 인쇄돼서 나오죠. 그렇죠? 이게 인쇄된 부동문자예요. 인쇄된 부동문자. 그 뒤에 특약상 적도로 한 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 임대차 계약서 말고 그냥 상가 임대차 계약서 보면 여기에도 2조부터 존속기간, 용도변경 및 전대 등 계약의 해지, 종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조에 있잖아요. 앞에 화면 보세요. 6조에 있죠. 계약의 해제. 해제하고 해지 차이점 아시죠? 해제. 그러면은 여기에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약관법에 의해서 이거는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인쇄된 부동문자에 관한 특약사항은 그게 대법원 판례가 딱 나와 있어요. 판시가. 예, 그래서 이렇게 인쇄된 문구 있죠. 인쇄된 문구. 여기에 인쇄된 부동문자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그 5월달, 6월달까지 수업할 때 계속 부동문자 수업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 부동문자 특약상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계약서 부동문자 특약상. 계약 당사자는 인쇄된 예문조항, 부동문자 내용대로 합의하여 계약한다. 이렇게 딱 적어주면 이 내용이 다 적용되는 거죠. 아니면은 계약 당사자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내용까지 정독 후 계약하며 상기 부동문자 내용에 대해 확인 후 합의하여 계약한다. 저희는 계약 진행할 때 인쇄된 얕은 타이핑되어 있는 글자들, 인쇄된 문구들을 싹 다 읽어주고 계약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그 계약이 효력이 없어요. 인쇄된 부동문자에 관한 특약사항은. 그래서 전부 다 읽어주고 인쇄된 내용까지 정독 후 계약하며 상기 부동문자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합의하여 계약한다. 요 특약사항 딱 적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설명 보시면 법원은 충분한 설명 없이 당사자 간에 충분한 합의가 없는 부동문자 인쇄된 조항으로 작성된 조항은
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판례 2008-16950. 그러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네이버에 대법원 2008-16950 하면은 그 판시 내용이 쫙 나와요. 판시 내용이. 항상 네이버에서 그 판례 이제 그 번호 있죠. 그거 하면은 웬만하면은 블로그에서 다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판례에서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임차인의 배상금 조항. 자, 판례에서 부동문자로 기재된 임차인의 배상금 조항은 약관법의 적용을 받아서 무효라고 적시 알리고 있다 그 말이죠. 적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가 하면 부동문자 중에서 중요한 것은 특이하게 한 번 더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계약한 계약서 샘플 드린 거 보면 제8조에 의한 내용을 쭉 적어서 제8조에 의한 어쩌고저쩌고 해서 특약사항 맨 마지막에 또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드린 계약서에 보면 그러면 그걸 한 번 더 언급해서 특약사항에 타이핑 쳐서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중요한 것들은. 자, 그러면 부동문자 특약사항 이 한 줄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상은 다 읽어주고 계약하셔야 돼요. 인쇄된 부동문자 특약사항도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요령은 제일 좋은 요령은 뭐라고요? 부동문자, 인쇄된 부동문자에 있는 특약사항 내용 있죠. 이거를 한 번 더 그 계약 당사자들한테 맞게 그대로 적든지 아니면 조금 응용해서 고쳐서 적든지 간에 특약사항에 한 번 더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기록. 이 부동문자 특약사항에 관해서 특히 토지매매나 상가 임대매매일 때 이런 소송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토지매매나 상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소송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판례들도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판례가 왜 2008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왜 있겠어요? 계속 나오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례가 있는 거죠. 중요한 내용 이런 걸로 실제로 분쟁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쇄된 부동문자에 관한 내용으로. 그래서 끝까지 다 읽어주시고 계약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시 검토할 사항으로 자, 계약 시 인허가, 등록, 신고 사항 검토하셔야 됩니다. 용도 변경 가능 여부, 용도 지역별 건축물 용도 제한 검토하셔야 되고 각 시, 돈, 군 용도 변경,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지자체에 따른 내용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위법, 불법 건축물 포함 시 등록 여부,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위법 건축물이 있는데, 자, 제 사무실 바로 앞에 완전 불법 건축물인데 거의 뭐 한 60년, 70년대에 있는 그 여관 같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희 대노트캐슬 레전드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딱 나가는 코너에. 근데 그 코너에 장사를 하거든요. 편의점이 있어요. 저희가 대연 상구역도 있고 해서 큰 도로변이니까 그 편의점 하나의 월세가 저희 쪽 그쪽에 있는 월세 시세의 4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월세를 400만 원 주고 들어가야 되면 월세가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의 직원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야, 거의 부동산 사무실을 4개로 쪼개서 차려서 권리금 받는 작업을 하자. 그러면 보증금도 뭐 한 2천만 원만 걸면 된다고 하니까 보증금도 얼마 안 되고 그러면 4개로 쪼개면 하나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증금도 우리가 처음에 전대차 계약 동의를 받아서 처음 계약할 때 처음부터 전대차 계약 동의를 받아가지고 계약세 태액 조건에 적어서 그럼 임대인의 동의서하고 다 전대차 계약 동의 받은 것까지 다 해서 하면은 사업자도 낼 수가 있잖아요. 임대인의 허가 있으면. 그래가지고 야, 권리금 수익이 최소한 한 6, 7천만 원은 생길 것 같아요. 시설비하고 보증금 들어간 거 다 하고 돈 해소 다 하면 6, 7천만 원은 순수익이고 돈이 한 1억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몇백만 원 보태가지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 넘게 남을 것 같아요. 사무실에 직원들이 다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착순 5명 했더니 바로 다. 그런데 제가 했죠. 잠깐만. 저 건물 되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확인해 봐야 된다. 계획도로도 있고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계약금 당장 넣으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 그래 뭐 알아보기도 전에 돈부터 다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예, 눈에 뻔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예. 그쪽 라인에 부동산들 많이 있거든요. 지금 재개발 유튜브 하는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좀 부동산들이 있어요. 전면에. 그럼 대연상구역 4,500세대인데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부동산들이 있던 부동산들도 다 철거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연상구역 4,500세대인데 바로 앞인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편의점이 장사하고 있고 여관도 장사하고 있고 식당도 장사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안 되네.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허가가. 불법 건축물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위법 건축물이 있다고 모든 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되는 업종도 있고 안 되는 업종도 있고. 편의점은 이제 삽자 등록해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게 권리금 하나도 없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편의점 나가면서 권리금 하나도 없이. 자, 그래서 위법 불법 건축물 포함 시 등록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학원 같은 거 계약하실 때 있잖아요. 자, 학원을 하고 있는데 학원이 들어가면은 동종 업종이 들어갈 때 계약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다른 업종이 들어갈 때 용도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상가인데 갑자기 교회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1층에 의류 판매점을 하고 있는데 음식점이 들어가려고 한다. 그냥 오피스처럼 사무실 쓰고 있는데 면적을 크게 가지고 무슨 영어학원이든 입시학원이든 뭐 애들 가르치는 중고등학생 뭐 학원이든 뭐 학원이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 계단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직통계단 학원 등 면적 기준에 따라서 직통계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문제는 실질적으로 신규 임대 중개 시나 용도 변경 시 많이 발생하는 중개 사고 중에 하나인데 실무에서는 간과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실무에서 이거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학원, 교육 관련되는 거. 반드시 건축사 등 관할 관청과 의논해서 건축사하고만 의논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관할 관청도 같이 확인해서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보고 계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연말까지 수업하는 수업 동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심화 학습을 해서 내용물을 드릴 건데요. 직통계단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안 적어놨지만 법제처 들어가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찾아보면 나오시겠죠? 그렇죠? 그다음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 거. 2015년도 9월 20일 날 개정돼서 피난계단 설치, 피난계단 시행령 35조, 5개 피난계단 설치 시행령 36조 2014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즘 임차한다고 많이 찾는 그 요양보호사들 뭐 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이런 뭐 피난계단이나 이런 계단의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학원이 들어간다. 학원. 근데 학원이 평수를 좀 크게 들어가. 학원이. 근데 기존에 학원이 아니었어. 그럼 이게 학원의 인허가 등록에 문제가 없는지를 적어도 미리 알아보고 계단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보고 계약해야 된다. 이 정도 느낌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다음에 음식점이 아닌 거를 갖다가 음식점으로 하려고 한다. 근데 음식점이 좀 규모 있게 들어요. 규모 있게. 그럼 용도 변경할 때 정하중 문제라든지 하수도 용인자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경계가 많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 정도 느낌 개념은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알고 해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임차인이 책임지고 다 알아보고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임차인 쪽 입장에서 중개를 해요. 임차인 쪽. 그러면 내가 좀 알고 있으면 좀 낫겠죠. 그러면 내가 모두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건축사, 인프라 가지고 그 다음에 관할 관청의 담당 공무원들 각 부서마다 여러 개 부서를 가야 되거든요. 건축가 하나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부서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갈 때 건축사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갈 때 내가 직접 같이 움직여 주면은 좋겠죠. 안전하게 되겠죠.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을 한다든지 양타 계약을 한다든지 임차인 임대인 다 맞춰서 계약한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기본적인 기초 지식은 좀 있어야지 뭔 말인지 알아듣지 아무것도 모르면은 맨땅에 헤딩하듯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심화학습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심화학습 때 어떻게 이제 수업이 이렇게 내용을 줄 건가 하면 시험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문제를 자 여기 이렇게 건축물 대장상 이러이러한데 여기에 학원 허가 날까요? 음식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용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제를 드리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다가 그러면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하고 찾아봤다가 나중에 답지를 제가 드리면 답지하고 맞춰보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중개 실무에서 바로 쓰이는 거잖아요. 건축물 대장에서 이러이러한데 학원이 들어가려고 한다. 뭐가 들어가려고 한다. 뭐가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용도 변경이 가능할까? 라고 본인 공인중개사도 기초 지식이 돼 있으면 좀 좋으신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심학습 때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근데 느낌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수처리 구역 5인자 부담금 공공하수처리 시설 중 하수관거, 분류식 하수관거 직관 연결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조나 오수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관거를 통하여 오수만 하수 종말 처리 시설로 보내어 처리합니다. 직관을 연결하면 그러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오수 발생량을 증가시킨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오수를 정화조나 오수 처리 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직접 보내 처리하므로 정화조 용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수를 증가시키는 업종이 건물에 입점하여 건물에서 배출하는 오수가 증가하게 되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신규 임대로 입점하게 된 업종으로 인하여 오수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계산되면 건물주하고 임차인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여 향후 발생하게 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나온다, 100만 원, 200만 원 나온다 이러면은 크게 문제 안 되고 커버할 수 있는데 이런 용도 변경하는 데 있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이런 것들이 1억이 넘게 나올 수도 있어요. 1억이.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나와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를 전혀 한 2, 300만 원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5천만 원 나오고 3천만 원 나오고 이러면 이거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학교 정화구역, 절대 정화구역이 있고 상대 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입니다. 절대 정화구역. 이 학교 출입문은 정문만 보는 게 아니고 후문, 쪽문, 뒷문 다 쳐요. 예, 각 문마다 다 칩니다. 자,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 정화구역이라고 합니다. 사치성 재산, 고급 오락장, 건물주 취득세 등 세금 중과